태극신검 이해를 시작하겠습니다. 선악과 선악의 발계. 섭리에 입각하여 대가를 바라지 않고 지닌 것을 주는 것이 선이며 자비와 사랑이며 의도적으로 본인의 이익을 위하여 정의를 파괴하는 것이 악이다. 섭리에 입각하여라는 말이 없었죠. 대가를 바라지 않고 지닌 것을 주는 것이 선일까요? 선이 아닐 수 있으니까 이 말이 들어갔겠죠. 선과 악 모두 정의의 원칙을 파괴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정의가 구체적 형태를 드러내고 인간이나 개인이 정의의 구체적 형태를 무아에 새길 때 본인이 선행을 하는지 악행을 하는지 정의롭게 사는지 알 수 있다. 선과 악은 개인적 관계에서 현현하여 사회적 선악, 보편적 선악으로 확장된다. 선악의 형태는 정의의 형태에 의존하는 이유로 끊임없이 변화한다. 정의가 크게 어그러져 땅이 지업에 물들어 있을 때 절대자의 시험이 이루어질 경우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비와 사랑의 의지로 신금을 펼치며 대응하면 넉넉하게 시험을 통과할 수 있다. 문명이 발전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신금의 존재를 알고 갈고 닦으며 자비와 사랑을 베풀 때 천국이 도래한다. 1. 섭리에 입각하여 대가를 바라지 않고 지닌 것을 주는 것이 선이며 의도적으로 본인의 이익을 위하여 정의를 파괴하는 것이 악이다. 선과 악 모두 정의의 원칙을 파괴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고찰. 정의와 선이 일치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있을 수 있죠. 이 글을 쓰는 이는 그게 아니라고 하죠. 한번 보겠습니다. 현실 사회에서 정의로운 행위와 선한 행위, 악한 행위는 모여 있습니다. 그렇죠. 사회에서는 선한 행위, 악한 행위, 정의로운 행위가 진행되고 있는 거죠. 모여 있는 거예요. 개인을 이루어지게 하는 행위들을 정의로운 행위, 선한 행위, 악한 행위로 분류할 수 있으며 사회를 이루어지게 하는 행위들 역시 정의로운 행위, 선한 행위, 악한 행위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행위가 없으면 개인은 존재할 수 없죠. 뭐 예를 들어서 식량을 구해서 소비하려는 행위가 없으면 살 수가 없잖아요, 사람이. 간단한 예인 거죠. 사회도 마찬가지겠죠. 사람들이 행위가 없으면 사회는 유지될 수가 없는 거죠. 하지만 정의의 정확한 개념을 모르는 이상 자신의 행위가 정의로운 행위인지 선한 행위인지 악한 행위인지 판별할 수 없습니다. 그래요. 이 주장은 뭔가요? 정의로운 행위인지 알려면 정의의 개념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행위가 정의로운 행위인지 아닌지 알 수 있죠. 그럼 정의를 모르면 선한 행위인지 악한 행위인지도 알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 이유를 봐야 되겠죠. 정의는 한 문장으로 표현하며 정확하게 주고받는 행위의 개념이다. 이고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정확하게 주고받는 행위의 개념이다. 따라서 구체적인 질과 구체적인 양이 있다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설명했죠. 정확하게 주고받으려면 양이 측정돼야 되겠죠. 따라서 태극신검을 읽은 사람들은 정의가 무엇인지 몰라서 불의한 행위를 저질렀다는 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간단 명료한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현실에 적용하지 못한다면 어찌 그 사람의 머리를 인간의 머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정의와 관련된 책을 보면 두껍죠. 이렇게 간단하게 그래요. 한 문장 두 문장으로 정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경우는 잘 없죠.
그래요. 기본적인 행위를 정의로 구별하는 건 쉬워요. 근데 좀 정의도 전문적으로 들어가면 좀 어려울 수 있긴 해요. 개인 간의 어떤 정의 그런 거는 뭐 쉽겠죠. 개인과 집단, 개인과 사회, 개인과 집단도 쉬워요. 그리고 식별할 수 있는 집단과 개인 사이, 집단과 집단 사이도 마찬가지죠. 근데 이제 개인과 정부 간의 관계 속에서 정의 문제를 정확하게 하는 거는 꼭 쉽다고 볼 수는 없죠. 예. 그래요. 정의가 태극신검에서 선명하게 드러나니 자비와 사랑 역시 선명하게 드러나며 악 역시 자비와 사랑에 대조되어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렇죠. 정의가 정확하게 규정되지 않으면 어떨까요? 자비와 사랑, 선과 악도 선명하게 드러나지 않는다고 얘기하죠. 왜 그럴까요? 정의가 선과 악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렇겠죠. 자비와 사랑은 대가 없이 지닌 것을 주는 것이며 정의를 기반으로 드러난 것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질과 구체적인 양이 있습니다. 그래요. 아까 얘기했죠. 섭리에 입각해야 된다고 했죠. 볼게요. 가난한 이에게 금전을 적산하는 것, 불우한 이웃을 위해 활동을 하는 것, 제공하는 것. 전쟁 시 국가를 위해 목숨을 바치는 것 등 대가 없이 주는 행위는 자비와 사랑을 베푸는 일이며 선한 행위를 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전에 한 것입니다 했죠. 근데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죠. 왜 그런가요? 이러한 행위가 선행이 될 수도 있지만 섭리에 입각하지 않으면 악행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볼게요. 위에서 제시한 행위들 모두 구체적인 질과 양이 발견됩니다. 행위의 형태와 대가 없이 주는 것의 가치량, 양이 다 발견된다는 거예요. 정의는 행위 속에서 판단되는 거죠. 자비와 사랑, 선 혹은 악도 행위에 입각해서 판단되겠죠. 동시에 정의의 원칙이 파괴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가난한 이가 활동이나 필요로 하는 물품을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금전을 지불하고 불우한 이웃이 활동의 대가를 지불하지 않음에도 활동을 제공하고 국가가 목숨의 값을 지불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목숨을 내어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죠. 그래요. 선은 그래요. 정의로운 행위냐? 정의는 뭐라 했어요? 정확하게 주고받는 거죠. 정확하게 주고받지 않고 있다는 거죠. 불쌍하다고 생각해서 적선을 했어요. 정확하게 주고받나요? 아니죠. 선과 정의는 다른 거예요. 물론 선은 정의에 기반해서 판단되는 거죠. 즉 정의의 원칙이 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의로운 자가 곧 선한 자라는 말은 잘못된 표현입니다. 반대로 선한 자는 정의로운 자이면서 뛰어난 품성을 지니고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대가 없이 남에게 자기 것을 내어주는 자가 남의 것을 정의의 원칙에 어긋나게 약탈할 가능성은 작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래요. 섭리가 해서 대가 없이 줘야 된다고 했죠. 약간 좀 결함이 있는 말이죠. 그것을 발견하고 뒤에 추가했죠. 추가한 말이에요. 그런데 대가를 바라지 않고 주는 행위가 무조건 선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이러하여 소득을 얻어 살아갈 수 있는 이가 타인의 자선으로 일을 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고 가정합시다. 그러한 이에게 자선을 베푸는 일은 오히려 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어떤 이가 있는데 일할 능력이 돼요.
일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요. 성공할 수도 있겠죠. 일을 하다 보면. 근데 누군가의 자성으로 인해서 일을 안 해도 되는 상황이 됐어요. 악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국가를 위해 목숨을 바친다고 생각하였는데 그러한 이가 소속된 국가가 공산주의 국가나 사회주의 국가라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그자의 행위를 악으로 규정하고 그자를 악인이라고 규정할 수는 없겠지만 그자의 행위는 절대 악을 실현하는 데 기여한 행위가 되어 선하고는 무관한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공산주의 국가가 유지되면 사회 구성원들은 그래요. 불행해지죠. 가난에 빠지면서 신문제가 형성되면서 공산당을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대가를 바라지 않고 주는 행위는 무조건 선이 되는 것은 아니며 섭리에 합당해야 선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섭리에 입각하지 않고 대가 없이 준다. 그것은 선행이 될 수도 있고 악행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정의와 마찬가지로 선이 선명하게 드러났으니 악 역시 선명하게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겠죠. 선과 악의 바탕은 선과 악을 판단하는 기준은 정의인데 정의가 선명하게 드러나지 않으면 선과 악도 선명하게 드러나지 않겠죠. 악은 의도적으로 정의의 원칙에 어긋나게 남의 것을 약탈하는 행위입니다. 악 역시 정의를 기반으로 판단되는 것이니 구체적인 질과 구체적인 양이 있을 수밖에 없지요. 그렇죠. 정의에 입각해서 판단되면 다 구체적인 질과 구체적인 양이 있다는 거예요. 권력이나 금전의 힘으로 다른 이의 교육위에 직업의 기회를 박탈하는 행위. 그래요. 한국에서는 이런 거 되게 싫어하죠. 한국인들 특히 싫어하죠. 지인에게 돈 빌리고 갚지 않는 행위. 국가가 자국의 이익을 위해 다른 국가를 침략하는 행위. 기업이 근로자에게 의도적으로 계약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행위. 근로자들이 초과임금을 사회적 위력을 지닌 조합을 통해 요구하는 행위. 정부가 세금을 걷고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는 행위 등 의도적으로 정의의 원칙을 파기하여 남의 것을 약탈하는 행위입니다. 행위는 아닙니다. 그래요. 네, 계약한이라고 하는 게 맞겠죠. 노동자보다는 근로자가 낫겠죠. 근로자는 기업에 소속되는 일을 가리키죠. 단순히 소속된 게 아니라 활동을 거래하는 이. 그래요. 기업가도 노동을 할 수 있잖아요. 노동자 될 수가 있죠. 정부가 세금을 걷고 국가라는 말보다 정부가 맞죠. 정부가 맞아요. 잘못된 말이에요. 교육세를 걷고도 사교육비 지출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만드는 행위. 한국에서 문제가 되는 거죠. 다 악이라는 거예요. 선과 악이 정의를 바탕으로 하여 판단되는 결과로 인해 구체적인 질과 구체적인 양이 있으니 선과 악 역시 정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양으로 판단되면 정도가 생기는 거죠. 100만 원을 빌려서 아예 갚지 않는 것과 50만 원만 갚는 행위는 둘 다 악한 행위이지만 상대적으로 일부라도 갚은 사람은 아예 갚지 않은 사람보다 덜 악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100만 원 빌렸는데 아예 갚지 않는 이보다는 50만 원만 갚은 이는 그래도 덜 악하다는 거예요. 양으로 측정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정의와 선악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정의는 정확하게 주고받는 행위의 개념이다. 따라서 구체적인 질과의 구체적인 양이 있다. 자비와 사랑은 섭리에 입각하여 대가 없이 주는 것이다. 다른 단어로서. 그렇죠. 악은 의도적으로 정의와 원칙에 어긋나게 남의 것을 약탈하는 행위이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네 문장이면 개인적으로 정의롭게 살고 선하게 살며 악을 행하지 않는데 아무 지장이 없을 것입니다. 그렇죠. 아주 복잡한 복잡한 것도 있겠지만 어지간하면 그래요. 정의롭게 사는 것은 기본이고 선하게도 살 수 있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품겠지요. 정의와 선악이 이처럼 간단 명료한 것이라면 왜 이전의 사람들은 정리하지 못하고 책을 두껍게 쓰며 중언부언했냐는 것이겠지요. 그렇죠. 정리와 연관된 책은 두꺼운 경우가 많죠. 왜 그럴까요? 우선 정리라는 것이 존재한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겠으나 삼매의 수준이 정의의 핵심을 파악하기에는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핵심을 파악하지 못한 어떤가요? 간단 명료하게 정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선악의 기준이 되는 정의의 핵심을 파악하지 못하니 선악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느껴도 명확하게 얘기하지 못하고 중언부언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이유를 찾자면 정의가 선명하게 드러날 정도로 사회적 조건이나 지적 기반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기는 어렵겠죠. 정확하게 주고받는 것이 정의다. 그래요. 핵심, 고대에도 그 정도 핵심을 파악하려면 파악할 수는 있었겠죠. 선악은 정의와 더불어 이처럼 명확하고 선명하게 존재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논리를 구성해도 선이 악이 되고 악이 선으로 비화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사회에서 선악만을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거나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선악도 선천적인 것과 후천적인 것이 있으니 선천적인 선, 후천적인 선, 선천적인 악, 후천적인 악이 있지요. 한번 봐야 되겠죠. 무슨 말인지. 동학문민운동이나 산업사건 때 한국에서 일어났던 폭동이죠. 국가가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정부 그래요. 정부라고 해야 되겠죠. 정부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살인이 악이란 것을 아는 간병이나 경찰이 살인을 저질렀다고 하여 국가 기능을 수행한 간병이나 경찰을 악인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지요. 살인도 무조건 악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경우에 따라서 선이 될 수도 있죠. 타국가와 전쟁을 할 때 살인은 허용되는 거죠. 또한 정의로운 행위로 인정이 되죠. 살인을 악이라고 생각하는 그래요. 간병이나 경찰 이렇게 해야 되겠죠. 정부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살인을 악이라고 생각했던 간병이나 경찰이 사진을 저질렀다고 그래요. 이렇게 써야 정확해요. 생각했던 간병이나 경찰이 살인을 저질렀다고 하여 국가의 기능을 수행한 정부 기능을 수행한 간병이나 경찰을 악인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지요. 악이 선이 될 수는 없으나 제도의 의지에 의해 주어진 사명을 행하는 악, 이것이 선천적인 악인 것이지요. 그래요. 그래요. 그 선천적인 악은 악이 아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또한 이는 제도의 의지에 의해 제도에 봉사하는 선이 깃들여 있으니 선천적인 선인 것이기도 하지요. 즉 국가 기능을 정부 기능을 수행하면서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사람을 상하게 하는 행위는 외음내양한 행위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외음내양 무슨 뜻일까요? 겉으로는 악처럼 보이지만 악이 아니다. 그 말이겠죠. 어떤 국가가 선천적으로 형성되었고 개인이 선천적으로 주어진 직분을 행했을 때에는
절대자의 뜻에 따른 것이니 자신의 사명을 충실히 행한 것이 되고 이는 선하고 논할 수 없지요. 좀 약간 문제가 있죠. 선하고 논할 수 있는 것이지요. 절대자의 뜻에 따라 사명을 충실히 행하면 선이 되는 거예요. 살인도 그런 거예요. 살인도 선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살인에 대한 책임 소재는 직분을 행한 관병이나 경찰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결정을 내린 제도에게 있거나 관병이나 경찰과 대척점에 있는 인간이나 집단에 있는 것이지요. 반대편에 참여한 사람들은 다릅니다. 절대자의 신검이 작용하였으니 그 역시 사명을 행하는 것이라 동일하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폭동 참여한 이들을 말하는 거죠. 그 신검은 시험을 위한 신검이라 선악이 함께 깃들여 있습니다. 또한 행위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선천적인 직분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선택을 하는 것이지요. 따라서 행위의 선을 상실하고 악을 추구한다면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폭동 참여한 이들은 다르다는 거예요. 폭동을 진압하는 이는 정부의 기능을 수행을 해요. 기본적으로 악은 아니라는 거예요. 선이 될 가능성이 크겠죠. 무조건 선이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정부가 사라져야 할 정부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공산주의 국가의 정부나 그렇죠. 사회주의 국가의 정부는 그러하겠죠. 하지만 기본적으로 정부의 기능을 수행하는 가운데 일어난 행위 악은 아니겠죠. 하지만 폭동에 참여한 이들 행위는 다르다는 거예요. 경우에 따라서는 악행이 될 수도 있는 거죠. 폭동이 항상 좋은 결과로 이어지지 않잖아요. 대부분 안 좋은 결과로 이어지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선행이 될 수도 있겠죠. 절대악을 제거하기 위한 폭동, 그런 건 선행이겠죠. 성전이라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요. 저번에 이 그림을 소개했죠. 시장지배시대 제도, 수수 고대 농경국가 시대 제도, 변형된 고대 농경국가 시대 제도가 있다 했죠. 그 지역에서 사람들은 영향을 받는다. 그럼 시장지배시대 제도, 수수 고대 농경국가 시대 제도, 변형된 고대 농경국가 시대 제도를 이렇게 그림을 표현하고 관계를 살펴볼 수도 있어요. 순수 고대 농경국가 시대 제도 안에 뭐가 있었을까요? 시장지배 시대 제도가 있었겠죠. 지금은 시장지배 시대라 했죠. 시장지배 시대를 자본주의 시대라면서 갑자기 등장한 시대인 것처럼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죠. 이상한 거다. 파괴해야 된다.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시장이 고대부터 있었죠. 그래요. 시장이 자라면서 시장지배 시대가 도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수 고대 농경국가 시대 제도 안에 시장지배 시대 제도가 도래할 씨앗이 있다는 거죠. 자라면서 이렇게 됐다. 그럼 고대 농경국가 시대 제도가 시장지배 시대 제도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되느냐? 그렇진 않아요. 시장지배 시대 제도가 갑자기 나타난 건 아니라 했죠. 순수 고대 농경국가 시대 제도에서도 좋은 제도가 있겠죠. 좋은 점은 보존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요. 근데 변형된 고대 농경국가 시대 제도, 사회주의, 공산주의 이런 것은 뭐라 했나요? 변형됐다 했죠. 고대 농경국가 시대 제도가. 고대 농경국가 시대 제도가 보존된 이상 보존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는 거죠. 변형된 고대 농경국가 시대 제도, 사회주의, 공산주의 제도 같은 것 씨앗도 있는 거예요. 그 씨앗이 자라면 어떻게 되나요? 사람들이 타락해서. 이런 것들은 시장을 파괴하는 견해인 거죠. 시장, 민간기업. 이 씨앗이 사람들이 타락해버리면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순수 고대 농경국가 시대 제도가 변형된 걸 했죠. 또 순수 고대 농경국가 시대 제도의 씨앗이 있는 거죠. 그 사람들이 살 수 없는 거죠. 시장과 민간기업을 파괴했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되나요? 순수 고대 농경국가 시대 제도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공산주의 국가들 보면 그렇잖아요. 고대 농경국가 시대 제도와 거의 유사하잖아요. 왕 같은 존재가 있고 귀족 같은 존재가 있고 공산당을 통해서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살 수가 없으니까 다시 시장지배 시대 제도의 씨앗이 깃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또 다시 가는 거죠. 타락하면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큰 시행착오를 겪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